살을 내는 듯한 북서풍이 휘몰아치는 칠흑 같은 금은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며 기괴한 비명소리를 질러대는 깊은 산속 선앙당 앞이었다. 낡고 해진 오색 천조각들이 귀신의 머리카락처럼 흩날리는 그 음산한 곳에 늙은 노파 하나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품에는 솜이 다 빠져나간 누더기, 강부에 쌓인 핏덩이가 자지러지게 울어대고 있었는데 그 울음소리는 매서운 눈보라 소리에 묻혀산 밑으로는 한 점도 새어나가지 못했다. 노파 최 씨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강보의 매듭을 확인하더니 마치 뜨거운 불덩이라도 만진 듯 아이를 선앙당 돌무더기 아래 차가운 눈밭 위로 툭 던져 놓았다. 아이는 어미의 따스한 품이 사라진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린 듯 보랏빛으로 질린 입술을 달싹이며 더욱 처절하게 울음을 터뜨렸다. 에이그, 이년아, 나를 원망하지 마라. 계집으로 태어난 내 팔자를 탓해야지. 3대 독자 귀한 집에 또 딸년이라니 이게 웬 말이냐. 최 씨는 얼어붙은 손을 호호 불며 비정한 말을 내뱉으면서도 차마 아이의 눈을 마주치지는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며느리가 피를 토하들은 절규하며 바짓가랑이를 붙잡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으나 그녀는 애써 그 기억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려는 듯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다. 양반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맹목적인 집착은 늙은 시어머니의 눈과 귀를 멀게 했고 갓 태어난 손녀를 짐승의 먹이로 던져주는 천륜을 저버린 죄를 짓게 만들었다. 최 씨는 쫓기는 사람처럼 황급히 눈 덮인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고 뒤에서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가늘게 이어지다가 이내 거세진 눈발 속에 파묻혀 버렸다. 그 시각 산 아래 마을에서는 최 씨의 며느리가 해산의 고통이 차에 가시지도 않은 몸을 이끌고 문지방을 넘으려다 쓰러져 통곡하고 있었다. 핏기가 하나도 없는 창백한 얼굴로 그녀는 대문을 향해 손을 뻗으며 아이를 돌려달라고 애원했으나 집안의 하인들은 안주인의 서슬 퍼런 불호령이 무서워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하고 고개만 숙일 뿐이었다. 마님, 제발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제가 평생 종처럼 일하며 키우겠습니다. 제발 그 어린 것을 이 추운 날 내치지 마십시오. 며느리의 절규는 텅 빈 마당을 공허하게 울렸지만 이미 아이를 안고 사라진 시어머니의 뒷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가문의 영광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한 여인의 뼈를 깎는 고통과 모성애는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던 것이다. 한편 한양으로 향하는 길목인 이 고개는 본래 험하기로 소문나 인적이 드문 곳이었으나 마침 장사를 마치고 돌아가던 거상 박대인의 행렬이 때마침 폭설에 발이 묶여 더디게 움직이고 있었다. 말 위에서 털가죽 옷을 여미며 추위를 견디던 박대인은 문득 바람결에 섞여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처음에는 산짐승의 울음소리인가 싶었으나 들으면 들을수록 그것은 사람의 악이, 그것도 갓 태어난 핏덩이에 애처로운 울음소리가 분명했다. 그는 즉시 행렬을 멈추게 하고 횃불을 든 하인들을 앞세워 소리가 나는 선앙당 쪽으로 말을 몰았다. 눈은 이미 무릎까지 차오르고 있었고 한치 앞도 분간하기 힘든 눈보라 속에서 박대인은 기적처럼 하얀 눈 위에 버려진 붉은 강보를 발견했다. 세상에 어찌 이런 끔찍한 일이 있단 말인가. 박대인은 말에서 뛰어내려 꽁꽁 얼어붙어 가는 아이를 품에 안아 올렸다. 아이의 얼굴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고 숨소리조차 희미하여 마치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았다. 그는 즉시 자신의 두터운 털옷을 벗어 아이를 감싸고 품속 깊이 넣어 천을 나누었다. 천만다행으로 아이는 따스한 온기가 전해지자 얕은 숨을 몰아쉬며 가느다란 울음을 다시 터뜨렸다. 자식이 없어 늘 적막하기만 했던 박대인의 가슴에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이 작은 생명의 온기는 마치
하늘이 내려준 선물처럼 뜨겁게 파고들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맹세했다. 내 비록 장사치에 불과하나 오늘 이 아이를 내 친자식처럼 거두어 귀하게 기를 것이다. 눈 속에서 피어난 연꽃과 같으니 이름을 연화라 하리라.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박대인의 지극한 정성과 사랑 속에서 자라난 연화는 그 이름처럼 고결하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성장했다. 그녀는 단순히 외모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박대인이 초빙한 당대 최고의 스승들로부터 글과 예법을 익혀 학식이 깊고 심성이 바다와 같이 넓었다. 연화는 자신이 주워온 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한 번도 자신의 운명을 비관하거나 친부모를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을 구해준 양부 박대인에게 깊은 감사를 느끼며 늙어가는 양부의 곁을 지키고 집안의 대소사를 살뜰히 챙기는 효녀로 칭송이 자자했다. 그녀가 장옷을 쓰고 외출이라도 하는 날이면 마을 사람들은 선녀가 강림했다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 반면 15년 전 천륜을 저버렸던 최씨 집안은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 그토록 고대하던 손자 철수가 태어났으나 오냐오냐 키운 탓에 그는 동네에 소문난 망나니가 되어 있었다. 글공부는 뒷전이고 날마다 투전판을 기웃거리며 가산을 탕진하기 일쑤였고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려 관계 끌려가는 일이 다반사였다. 최씨 노파는 뒤늦게 손자를 꾸짖어 보았으나 이미 머리가 굵어질 대로 굵어진 손자는 할머니에게 삿대질을 하며 도리어 돈을 내놓으라고 폐악을 부렸다. 며느리는 화병을 얻어 시름시름 앓다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들마저 화병으로 눕게 되자 집안의 기둥은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기와집은 흉가처럼 낡아갔고 곳간에는 쥐들만 드나들 뿐 쌀 한 톨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어느 날 연화가 서재에서 난을 치고 있을 때였다. 박대인이 평소와 달리 상기된 표정으로 급히 들어왔다. 연화야, 내게 기니 할 말이 있다. 붓을 내려놓고 단정히 앉은 연화에게 박대인은 조정에서 내려온 방문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왕세자의 배필을 구한다는 간택령이었다. 아버님, 이것은 명문가 교수들에게나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까? 저 같은 상인의 딸이 어찌 감히 연화가 놀라 되묻자 박대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비록 내가 상인이지만 너는 내 호적에 입적된 엄연한 내 딸이다. 또한 너의 기품과 학식은 그 어떤 사대부가의 여인보다 뛰어나다. 나는 네가 이 좁은 담장 안에 머물 사람이 아니라고 늘 생각해왔다. 너의 그 덕망으로 세상을 품어보지 않겠느냐. 연화는 잠시 침묵했다. 입궁한다는 것은 곧 치열한 권력의 소용돌이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자신을 친딸 이상으로 아껴준 아버지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또한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뜨거운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신분 상승에 대한 욕망이 아니었다. 자신을 버린 세상, 그리고 핏줄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귀하게도 천하게도 만드는 그 부조리한 세상에 대해 자신의 힘으로 당당히 서고 싶다는 오기이자 포부였다. 연화는 조용히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가 결연한 눈빛으로 박대인을 바라보았다. 아버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소녀 기꺼이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아버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가문을 빛낼 수 있다면 그 어떤 가시밭길이라도 걷겠습니다. 간택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박대인의 저택은 분주해졌다. 박대인은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연화의 뒷바라지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조선 팔도에서 가장 좋은 비단과 장신구를 구해오는 것은 물론 궁중 법도를 익히기 위해 전직 상궁을 모셔와 밤낮으로 예절 교육을 시켰다.
연화는 타고난 총명함으로 까다로운 궁중 예법을 스펀지처럼 흡수해 나갔다. 걸음걸이 하나, 눈빛 하나에도 기품이 서리기 시작했고 그녀를 가르치던 상궁조차 이런 제목은 내 평생 처음 본다며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갔다. 박대인의 양녀가 간택에 나간다는 소식은 도성 안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사람들은 저마다 그녀가 과연 왕실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내기를 걸기도 했다. 하지만 세상 일에는 늘 호사가가 따르는 법. 시정자빼들 사이에서는 연화의 출신 성분에 대한 쑥덕공론이 일기 시작했다. 근본도 모르는 주워온 아이가 왕비가 되겠다고 개천에서 용이 난다지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박대인이 돈으로 벼슬을 사려나 보군. 이런 비아냥거림이 연화의 귀에도 들어갔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을 다잡았다. 내 근본은 나를 길러준 분의 사랑과 내가 쌓아올린 덕행에 있다. 핏줄이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연화는 밤늦도록 촛불을 밝히고 서책을 읽으며 마음을 수양했다. 창밖에는 15년 전 그날처럼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춥고 외로운 아이가 아니었다. 그녀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은 눈보라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드디어 초간택의 날이 밝았다. 새벽녘부터 곱게 단장한 연화는 가마에 오르기 전 박대인에게 큰 절을 올렸다. 아버님, 다녀오겠습니다. 박대인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연화의 손을 꼭 잡았다. 가거라. 가서 너의 그 아름답고 강인한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거라. 결과와 상관없이 너는 이미 나의 가장 자랑스러운 딸이다. 연화가 탄 가마간 대문을 나서 궁궐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자 거리를 가득 메운 구경꾼들은 그녀의 가마 뒤를 따르며 환호와 탄성을 질렀다. 화려한 가마의 휘장 속에서 연화는 굳게 담은 입술로 앞을 응시했다. 궐문이 열리고 그 거대한 위용이 드러나는 순간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비로소 굉음을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툇마루에 앉아있던 최씨 노파는 멀리서 들려오는 풍악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무슨 날인데 저리 시끄러운고. 그녀는 퀭한 눈으로 중얼거리며 곰방대를 입에 물었지만 담뱃재만 푸석하게 날릴 뿐이었다. 며칠째 끼니를 걸은 탓에 현기증이 일었다. 방 안에서는 손자 철수가 노름빚을 갚아달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가재도구를 때려 부수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고, 내 팔자야.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최 씨는 마른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 저 멀리 화려하게 입궁하는 행렬의 주인공이 자신이 그토록 매몰차게 버렸던 손녀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녀는 그저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한탄하며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하늘은 무심한 듯 맑게 개어 있었지만 그 푸른 하늘 아래서 엇갈린 두 운명의 명암은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었다. 최 씨 집안의 몰락은 마치 둑이 터진 강물처럼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기와지붕 위로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난 최 씨의 집 마당에는 빚쟁이들이 들이닥쳐 고함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놈아 돈을 갚지 못하겠으면 내 놈의 간이라도 내놓거라. 험상궂은 사내들이 멱살을 잡고 흔들어대자 20살이 넘도록 제 앞가림 하나 못하는 손자 철수는 비명만 질러대며 오줌을 지렸다. 할머니, 저 돈 좀 숨겨둔 거 있잖아요. 어서 내놓으라고요. 철수는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는 최 씨 노파에게 달려가 앙상한 어깨를 흔들어댔다. 최 씨는 피가 통하지 않아 하얗게 질린 손으로 옷서풀 여미며 울부짖었다. 없다. 이놈아 내 놈이 지난달에 논문서 훔쳐가서 다 날리지 않았느냐. 이제 남은 건 이 늙은이 목숨줄 하나뿐이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빚쟁이들은 혀를 찼다.
쯧쯧 조상 덕에 잘 먹고 잘 살던 집안이 자식 농사 하나 잘못 지어 이 꼴이 났구만. 그들은 집안에 남은 세간살이들을 닥치는 대로 압류해 갔다. 녹그릇 하나, 헌이불 한 채까지 모조리 빼앗기는 동안 철수는 멍하니 마루에 주저앉아 침을 흘리고 있었고, 최씨 노파는 땅바닥을 치며 통곡했다. 불과 15년 전 며느리가 낳은 손녀를 눈 하나 깜짝 않고 내다버리며 대 끊길 걱정은 없다고 호언장담했던 그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차가운 바람이 휑한 방문을 뚫고 들어와 뼈마디를 쑤셔댔지만 당장 저녁에 끓일 죽 한 그릇조차 없는 처참한 현실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인과응보라 했던가. 하늘은 그들에게 혹독한 겨울을 예비해두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구중궁궐의 높은 담장 안은 바깥 세상과는 전혀 다른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전국 팔도에서 내로라 하는 명문가의 규수들이 모인 초간택 현장은 화려한 비단 옷자락 스치는 소리와 은은한 분 냄새로 가득 찼지만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칼날들이 번득이고 있었다. 연화는 수수하지만 기품 있는 옥색 저고리에 다홍치마를 입고 그들 사이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장안의 화제였으나 동시에 다른 후보들에게는 눈엣 가시와도 같았다. 들었니? 저 아이가 그 장사치 박대인의 양렬하지 돈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나. 콧대 높은 좌의정 댁영애. 김씨가 부채로 입을 가리며 쏘아붙이자 주위의 규수들이 키득거렸다. 연화는 그 모욕적인 언사를 똑똑히 들었으나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꼿꼿한 자세를 유지했다. 그녀의 침묵을 무시로 받아들인 김씨가 다가와 짐짓 걱정하는 척 말을 걸었다. 예, 네가 자라온 시장통 바닥하고 이곳은 엄연히 다르단다. 궁중법도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지금이라도 짐을 싸서 나가는 게 험한 꼴 안 보는 길일 게다. 연화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김씨를 맑은 눈으로 응시했다. 그 눈빛이 어찌나 깊고 고요한지 김씨는 순간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다. 연화가 나직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낭자, 물건은 돈으로 살 수 있으나 사람의 품격은 마음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진흙 속에서도 연꽃은 피어나고 화려한 화초라도 뿌리가 썩으면 시드는 법이지요. 저는 제 뿌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낭자께서도 남의 뿌리를 걱정하기보다 본인의 꽃을 피우는데 전념하시지요. 주변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감히 정승댁 따님에게 말대꾸를, 그것도 이토록 우아하고 논리정연하게 받아칠 줄은 아무도 예상치 못했기 때문이다. 그때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대비의 눈가가 가늘게 휘어졌다. 재간택과 삼간택이 이어지는 혹독한 과정 속에서도 연화는 단연 돋보였다. 다른 규수들이 가문만 믿고 오만하게 굴거나 긴장하여 실수를 연발할 때 연화는 박대인에게 배운 세상의 이치와 타고난 총명함으로 난해한 문제들을 척척 해결해 나갔다. 특히 백성을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덕목을 묻는 왕의 질문에 다른 이들이 유교 경전을 앵무새처럼 읊을 때 연화는 자신의 경험을 담아 대답했다. 백성은 물과 같아서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합니다. 군주는 그 물의 흐름을 읽고 막힌 곳은 뚫어주며 마른 곳은 적셔주는 농부의 마음을 가져야 하옵니다. 왕은 연화의 대답에 무릎을 탁 쳤다. 경전 속에 갇힌 죽은 지식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길어올린 생생한 지혜가 그녀의 말 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기 때문이다. 왕은 그녀의 단아한 얼굴 속에 숨겨진 강인한 내면을 꿰뚫어 보았다. 결국 쟁쟁한 사대부가의 규수들을 모두 제치고 상인의 양녀인 연화가 최종 간택되는 파란이 일어났다. 그녀가 왕비의 책봉을 받는 날 궁궐의 앞마당에는 오색 구름이 감돌고
상서로운 기운이 뻗쳤다고 한다. 비록 신분의 벽 때문에 중전의 자리에 바로 오르지는 못했으나 왕은 그녀에게 숙의 첩지를 내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일품 빈의 자리에 봉하며 파격적인 총애를 보였다. 그녀의 처소인 연화당에는 왕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그녀는 왕의 가장 가까운 말벗이자 정치적 조언자가 되어갔다. 연화가 빈이 되었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도성 밖으로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그녀를 상인의 딸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국모의 제목이라 칭송하기 시작했다. 박대인은 딸의 영광을 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눈밭에서 주워온 그 작은 생명이 이제는 나라의 어머니가 되어 만백성을 품게 된 것이다. 그는 가진 재산을 털어 빈민들을 구휼하며 딸의 앞길에 복을 빌어주었다. 연화 또한 궁에 들어와서도 초심을 잃지 않았다. 화려한 장신구 대신 서책을 가까이 했고 사치스러운 연회를 여는 대신 흉년이 든 지방의 백성들을 걱정하며 왕에게 구휼미를 풀 것을 건의했다. 그녀의 어질고 현명한 처신은 궁녀들과 내관들의 존경을 샀고 심지어 그녀를 시기하던 조정 신료들조차 그녀의 덕망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는 짙어지는 법. 도성 밖 최씨 집안의 상황은 지옥 그 자체였다. 집은 빚쟁이들에게 넘어가고 최씨 노파와 손자 철수는 다리 밑 거지 움막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다. 철수는 낮에는 구걸을 하고 밤에는 술에 취해 할머니를 때렸다. 이 늙은이가 재수없게 굴어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인 거야 밥이라도 얻어오란 말이야. 철수의 발길질에 채인 최 씨는 멍든 가슴을 부여잡고 쿨럭거리며 밖으로 기어나갔다. 차가운 흙바닥에 엎드려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고 한 푼만 줍쇼 읍소하는 그녀의 몰골은 짐승과 다를 바 없었다. 헝클어진 백발 사이로 보이는 눈동자는 생기를 잃고 탁하게 변해 있었다. 그녀는 배고픔과 추위 속에서 희미해지는 정신을 붙잡으며 옛날의 영화를 떠올리려 애썼으나 기억나는 것은 오직 자신이 버린 손녀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뿐이었다. 그 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맴돌 때마다 그녀는 괴로움에 몸서리쳤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통에서 구걸하던 최 씨의 귀에 믿기 힘든 이야기가 들려왔다. 글쎄, 이번에 새로 책봉된 빈마마께서 우리 고을 출신이라지 뭔가. 정말인가 그 박대인 댁 양녀 말이군. 그래, 그분이 그렇게 덕망이 높으시다네. 혹시 아나, 같은 고향 사람이라고 하면 콩고물이라도 떨어질지. 국밥집 평상에 앉은 장돌뱅이들의 잡담을 엿들은 최 씨의 눈이 번쩍 뜨였다. 박대인 그 십수년 전 우리 마을을 지나가던 그 거상 박대인 말인가. 그녀의 둔해진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박대인이 양녀를 들였다면 그 아이는 고아였을 터.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왕의 총애를 받는 빈이 되었다면 최 씨는 무릎을 쳤다. 자신의 손녀가 박대인에게 구해줬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돈 많은 박대인의 양녀가 왕의 여자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에 탐욕의 불꽃이 다시금 타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철수야 철수야 살길이 열렸다. 최 씨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움막으로 달려갔다. 술에 찌들어 자고 있던 철수를 흔들어 깨우며 그녀는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다. 한양으로 가자. 지금 당장 한양으로 가야 해. 영문을 몰라 짜증을 내는 손자에게 그녀는 침을 튀기며 설명했다. 새로 된 빈마마가 우리 고향 출신이란다. 박대인의 양녀라는데 내 옛날에 박대인과 옷깃을 스친 인연이 있지 않느냐. 가서 고향 사람이라고 읍소하면 그 덕망 높은 분이 우리를 그냥 내치겠느냐. 벼슬자리 하나라도. 아니 쌀가만이라도 얻을 수 있을 게다.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지만 이것은 망상에 가까운 억지였다.
그러나 궁지에 몰린 그들에게는 이성적인 판단 따위는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눈앞의 배고픔을 면하고 다시 떵떵거리며 살고 싶다는 더러운 욕망만이 꿈틀댈 뿐이었다. 그날 밤 최 씨와 철수는 훔친 집신을 신고 무작정 한양길에 올랐다. 15년 전 핏덩이를 버리고 도망치듯 내려왔던 그 산길을 이제는 늙고 병든 몸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마치 귀신의 손가락처럼 그들을 가리키며 비웃는 듯 하였으나 탐욕에 눈이 먼 그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궁궐 안가장 깊고 높은 곳에 앉아있는 연화가 누구인지, 그녀가 품고 있는 사연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감히 발을 들일 생각조차 못했을 터였다. 그러나 운명의 수레바퀴는 잔인하게도 그들을 파멸해 구렁텅이로, 아니 어쩌면 가장 확실한 심판의 장소로 인도하고 있었다. 궁궐의 연화당. 연화는 창가에 앉아 밤하늘의 달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왠지 모르게 가슴이 답답하고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다. 마마, 밤바람이 차갑습니다. 그만 드시죠. 상궁이 걱정스레 권하자 연화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베넷 저고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양부 박대인이 네가 선앙당 앞에 버려져 있을 때 입고 있던 옷이다 라며 건네준 유일한 혈육의 증거이자 비정함의 증거였다. 연화는 그 옷을 가만히 가슴에 품었다. 나를 버린 그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혹여라도 마주치게 된다면 나는 그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 그림자가 벽에 일렁이며 다가올 비극적인 재회를 예고하는 듯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제2의 운명의 막이 서서히 오르고 있었다. 한양으로 향하는 천리길은 늙은 최씨 노파와 방탕한 손자 철수에게는 그야말로 생지옥과 다름없는 고행의 연속이었다. 제대로 된 신발도 없이 훔쳐 신은 집신은 며칠 못 가 너덜너덜해졌고 발바닥은 물집이 터져 피고름으로 엉겨 붙었다. 배고픔을 참다 못한 철수는 길가에 버려진 썩은 무청이라도 주워 먹으려 흙바닥을 기어다녔고 최 씨는 그런 손자를 보며 피가 거꾸로 솟는 듯 단 울분을 삼켰다. 이놈아, 조금만 참거라. 한양 땅만 밟으면, 궐 안에 계신 빈마마를 뵙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기와집에서 입합쌀밥에 고깃국을 먹으며 살 수 있다. 최 씨는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렸지만 그것은 희망이라기보다는 악귀의 시인자의 헛소리처럼 들렸다. 지나가는 행인들은 흉측한 몰골에 악취를 풍기는 두 사람을 보며 코를 막고 피해갔고 개들조차 지저대며 그들을 쫓아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세상은 차갑고 냉혹했으나 정작 자신들이 십수년 전 핏덩이 손녀에게 저질렀던 짓이 그보다 더한 냉혹함이었음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당도한 한양 도성은 그들이 살던 시골 마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거대하고 화려했다. 웅장한 기와집들이 끝없이 늘어서 있고 비단 옷을 입은 사람들이 거리를 가득 메운 풍경에 철수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할머니, 여기가 천국입니까? 저 떡 좀 보십시오. 철수가 떡집 좌판을 향해 달려들려 하자 떡집 주인이 소금을 뿌리며 소리쳤다. 에이, 재수없게 어디서 거짓대가 들어와서 썩 꺼지지 못해. 주인에게 몽둥이 찜질을 당하고 쫓겨난 철수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 최 씨는 그런 손자를 일으켜 서며 궐 쪽을 가리켰다. 울지 마라. 저기 저 붉은 기둥이 보이는 곳, 저기가 바로 우리가 살 길이다. 그녀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고 앙상한 손가락은 궁궐의 정문인 광화문을 향해 떨리고 있었다. 그 거대한 문이 자신들을 파멸로 이끄는 저승문인 줄도 모른 채 두 사람은 홀린 듯 발걸음을 옮겼다. 궁궐 앞은 삼엄한 경비가 펼쳐져 있었다. 창을 든 포졸들이
매섭게 눈을 부라리고 있었고 드나드는 관리들의 위세는 대단했다. 최 씨와 철수는 감히 접근조차 하기 힘든 위압감에 주눅이 들었으나 굶어 죽으나 맞아 죽으나 매 한 가지라는 심정으로 용기를 냈다. 최 씨가 납작 엎드리며 포졸의 바지가랑이를 잡았다. 나으리,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내 안에 계신 빈마마와 동양 사람입니다. 아주 각별한 인연이 있어 멀리서 찾아왔으니 부디 이 늙은이의 말을 전해 주십시오. 포졸은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별 미친 노파를 다 보겠네. 하루에도 수십 명이 자기가 왕의 친척이라며 찾아오는 판에 내깟 거짓골을 하고 빈마마를 베뺐다고 당장 꺼지지 않으면 곤장을 칠 테다. 포졸이 창대로 최 씨의 어깨를 밀치자 그녀는 낙엽처럼 뒤로 나뒹굴었다. 아이고, 사람 살려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오. 내 고향이 저기 강원도 산골인데 빈마마께서 그곳 출신이라는 걸 내가 다 아오. 제발 내 말을 믿어주시오. 최 씨가 땅바닥을 치며 통곡하자 주변을 지나던 백성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철수 또한 옆에서 거들며 소리를 질렀다. 우리 할머니 말이 맞아요. 우리 쌀 한 가마니만 주면 갈 테니 제발 좀 전해달라고요. 소란이 커지자 포졸들이 그들을 끌어내려 달려들었다. 그때였다. 마침 궐 밖으로 심부름을 나갔다. 돌아오던 내관 하나가 이 광경을 목격했다. 그는 연화가 머무는 연화당의 담당 내관이었다. 평소 빈의 성품을 흠모하던 그는 고향 사람이라는 말에 귀가 솔깃해졌다. 빈께서 워낙 출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니 혹여나 진짜 아는 사람일까 싶어. 그는 포졸들을 제지하고 노파에게 다가갔다. 이보시오 노파. 그대가 정말 빈 마마와 아는 사이란 말이오. 비단 옷을 입은 내관의 등장에 최 씨는 구세주를 만난 듯 머리를 조아렸다. 그렇고 말고요. 나으리 제가 그분을 갓난쟁이 때부터, 아니, 그분의 집안 어르신들과 아주 막역한 사이였습니다. 가세가 기울어 염치불구하고 찾아왔으나 마마께서 저를 보시면 절대 모른 척하지 않으실 겁니다. 최 씨는 거짓과 과장을 섞어가며 애원했다. 내과는 잠시 고민했다. 행색은 비루하기 짝이 없으나 구체적인 지명을 대며 읍수하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다. 만약 정말로 빈마마의 지인인데 문전박대했다가 나중에 문책이라도 당하면 큰일이었다. 일단 알겠으니 썩 물러가 조용히 기다리시오. 내 마마께 여쭈어 볼 터이니 만약 거짓이면 내 놈들의 목이 달아날 줄 알아라. 내관의 말에 최 씨와 철수는 서로를 껴안고 뛸 듯이 기뻐했다. 그 시각 연화당의 안채는 고요 속에 잠겨 있었다. 은은한 백단향 향기가 감도는 방 안에서 연화는 서책을 읽고 있었으나 좀처럼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며칠 전부터 까치들이 궐담장 위에서 시끄럽게 울어대더니 오늘따라 마음이 심란하여 차 한 모금 넘기기도 힘들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둔 베넷저고리 상자를 바라보았다. 그때 밖에서 기척이 들리더니 아까 그 내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마마, 잠시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연화가 책을 덮고 들어오라 명하자 내관은 엎드려 조심스레 궐 밖의 일을 고했다. 송구하오나 궐문 앞에 험한 몰골을 한 노파와 젊은 사내가 찾아와 마마를 뵙기를 청하고 있사옵니다. 강원도 두매산골 출신이라 하며 마마의 집안과 인연이 깊다고 하기에 내관의 말이 이어질수록 연화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갔다. 강원도 두매산골, 노파와 젊은 사내, 기억 속에 묻어두었던, 아니 잊으려 애썼던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양부 박대인은 연화가 성인이 되던 날 그녀가 발견된 장소와 그 근처에 살던 최 씨라는 독하고 표독스러운 노파에 대해 이야기해 준 적이 있었다. 아이를 버리고 간 발자국이 그 집으로 이어져 있었다는 사실까지도. 연화의 손이
치마폭을 꽉 움켜쥐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강한 힘이었다. 심장이 쿵쿵거리며 귓가에 이명처럼 15년 전 그 눈보라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비정한 핏줄이 이제 와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 제 발로 찾아온 것이다. 그 노파의 성씨가 최 씨라 하더냐. 연화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낮고 서늘했다. 내관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가 평소의 온화함은 온데간데 없고 서리빨 같은 냉기를 뿜어내는 빈의 모습에 다시 고개를 숙였다. 예, 그렇사옵니다. 포졸들에게 최 씨라 고하였다 합니다. 연화는 눈을 감았다. 분노와 증오, 그리고 알 수 없는 서글픔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당장이라도 포졸을 시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궐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고 싶었다. 그것이 마땅한 처사였다. 하지만 연화는 곧 눈을 떴다. 그 눈빛은 이전보다 더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단순히 피하는 것으로는 이 지독한 악연의 고리를 끊을 수 없음을 직감했다. 그들이 자신을 버린 죄, 그리고 그 죄를 뉘우치지 않고 탐욕으로 찾아온 죄를 직접 마주하고 심판해야 했다. 그것이 자신을 살려준 양부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자신에 대한 예의였다. 그들을 들라하라. 연화의 입에서 나온 말은 뜨뜻밖이었다. 옆에 시립해 있던 상궁이 놀라 되물었다. 마마, 천한 거지들을 어찌 감히 옥체 가까이 들이신단 말씀이십니까? 하오나 연화는 손을 들어 상궁의 말을 막았다. 내 뜻이 그러하다. 그들을 깨끗이 씻기고 새 옷을 입혀 편전으로 들이거라. 내 친히 그들을 맞이할 것이다. 상궁과 내관은 의아해하면서도 빈의 명을 거역할 수 없어 물러갔다. 방 안에 홀로 남은 연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에는 화려한 궁궐의 정원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삭풍이 몰아치던 그날 밤의 선앙당이 겹쳐 보였다. 할머니, 드디어 오셨군요. 당신이 버린 그 핏덩이가 어떻게 자라났는지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편 내관의 안내를 받아 궐 안으로 들어오게 된 최 씨와 철수는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거봐라, 이놈아 내 말이 맞지 않느냐. 빈마마께서 우리를 알아보시고 부르신 게다. 최 씨는 철수의 등을 퍽퍽 치며 기뻐 날뛰었다. 나인들이 준비해준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하고 비단 옷은 아니더라도 깨끗한 면옷으로 갈아입은 그들은 마치 딴 사람이 된 듯했다. 철수는 벌써부터 입이 귀에 걸려 김칫국을 마시고 있었다. 할머니, 나 이제 벼슬 한 자리 하는 거야. 아니면 금덩이라도 주시려나. 그들은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따뜻한 환대가 아니라 서늘한 단죄의 칼날이라는 사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안내하는 상궁의 뒤를 따라 거만한 걸음걸이로 내전으로 향했다. 화려한 단청과 금박으로 장식된 긴 복도를 지나며 최 씨는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다. 아이고, 세상에, 여기가 극락이로구나. 마침내 연화가 기다리고 있는 편전의 거대한 문 앞에 다다랐다. 문지기 내시가 육중한 문을 열자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내부가 드러났다. 그리고 그 안쪽, 높디 높은 보료 위에 화려한 당의를 입고 위엄있게 앉아있는 한 여인의 실루엣이 보였다. 역광을 받아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으나 뿜어져 나오는 기품은 사람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최 씨와 철수는 저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넙죽 엎드렸다. 빈 마마 천한 것들이 마마를 뵙습니다요.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조아리는 그들의 모습은 비굴하기 짝이 없었다. 고개를 들어라. 머리 위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옥굿을 굴러가듯 청가했으나 그 속에 담긴 힘은 청금망은 무거웠다. 최 씨는 떨리는 고개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
눈앞에 앉아있는 여인의 얼굴이 서서히 선명해졌다. 배곡 같은 피부, 칠흑 같은 눈동자, 그리고 묘하게 낯이 익은 듯하면서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고귀한 인상. 최 씨는 침을 꿀꺽 삼켰다. 이분이 바로 내 팔자를 고쳐줄 동아줄이구나. 그녀는 잽싸게 입가에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아양을 떨기 시작했다. 마마, 저를 기억하시는지요? 저 아랫동네 살던 최 씨입니다요. 마마의 집안 어르신들과 제가 형님 동생 하던 사이였는데 연화는 미동도 하지 않고 싸늘한 눈빛으로 그 늙은 여인의 주름진 얼굴을 응시했다. 탐욕과 비굴함으로 일그러진 그 얼굴에서 15년 전 자신을 차가운 눈밭에 내던지던 비정함의 흔적을 찾아내고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스쳤다. 그것은 반가움의 미소가 아닌 사냥감을 앞에 둔 맹수의 서늘한 미소였다. 기억하다마다요. 아주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연화의 대답에 최 씨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드디어 살길이 열렸다고 확신한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 확신이 끔찍한 절망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으며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편전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다. 최 씨 노파는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자신의 말이 맘에게 통했다는 착각에 빠져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었다. 연화가 똑똑히 기억한다고 말했을 때 그녀는 그것이 자신의 거짓된 인연을 인정해 준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최 씨는 조금 더 대담해지기로 마음먹었다. 마마, 실은 제 집안 꼴이 말이 아닙니다요. 저 뒤에 있는 놈이 제 하나뿐인 손자놈인데 철딱서니 없이 굴다가 그만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옛 정을 생각하시어 저희를 굽어 살펴주신다면 죽어서도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최 씨는 눈물 콧물을 쥐어짜며 연기했고 철수 역시 옆에서 거들며 마마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쌀가마니 좀 내려주시면 제가 평생 마마의 개가 되겠습니다요. 라며 징징거렸다. 그들의 목소리는 고요한 편전의 공기를 더럽히는 소음과도 같았다. 연화는 싸늘하게 식은 차를 한 모금 들이키며 그들의 추태를 묵묵히 지켜보았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으나 그녀는 차가운 이성으로 그것을 꾹 눌러 담았다. 지금 당장 호통을 쳐서 내쫓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나도 가벼운 처벌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대들의 사정이 참으로 딱하구나. 헌데 내 기억이 맞다면 그대 집안은 본래 꽤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던가. 어찌하여 일이 몰락하였는고. 연화의 질문에 최 씨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급히 둘러댔다. 아이고, 마마, 사람 팔자라는 게 뒤집히는 건 순식간이더이다. 흉년이 들고 병마가 겹쳐 일이 되었지요. 그녀는 자신들이 손녀를 버린 죄로 천벌을 받았다는 사실은 죽어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늘을 탓하고 운명을 탓하며 거짓말을 이어갔다. 연화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상궁에게 눈짓을 보냈다. 내 그대들의 딱한 사정을 들으니 옛 생각이 나서 선물을 하나 준비했다. 이것을 받으면 아마 그대들의 묵은 빚을 다 갚고도 남을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상궁이 붉은 비단 보자기에 쌓인 작은 상자를 들고 최 씨 앞으로 다가갔다. 최 씨와 철수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금괴인가 아니면 폐물인가. 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아들었다. 묵직하지는 않았으나 빈마마가 하사하는 물건이니 분명 값비싼 보물일 것이라 확신했다. 그녀는 급한 마음에 예법도 잊은 채 허겁지겁 상자 뚜껑을 열어 젖혔다. 그러나 상자 안에서 나온 것은 눈부신 금은 보화가 아니었다. 꼬질꼬질하게 때가 타고 색이 바랜 아주 낡고 보잘것없는 무명 베네 쪼걸이 한 벌이 들어있을 뿐이었다. 이
이것이 무엇입니까요? 최 씨는 실망감과 의아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베넷 저고리를 들어 올렸다. 철수 역시 에이, 이게 뭐야, 헌옷가지잖아 라며 투덜거렸다. 하지만 최 씨의 표정은 서서히 굳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이 낡은 옷감의 감촉을 기억해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소매 끝에 수놓아진 엉성한 붉은 꽃무늬. 그것은 며느리가 아이를 가졌을 때 밤을 새워가며 서툰 솜씨로 놓았던 바로 그 자수였다. 그리고 옷깃 안쪽에 먹물로 희미하게 쓰여진 장수 창슈라는 글자. 그것은 자신이 며느리 몰래 아이를 내다 버리기 직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직접 써넣었던 글귀였다. 최 씨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쇳소리가 새어나왔다. 그 순간 연화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뒤로 마치 거대한 화염이 솟구치는 듯한 위압감이 퍼져나갔다. 기억이 나느냐? 15년 전 동짓달 금은밤. 눈보라가 몰아치던 선앙당 앞을. 연화의 목소리는 편전의 석가래를 울릴 만큼 우렁차고 날카로웠다. 최 씨는 베넷 저고리를 떨어뜨리며 뒷걸음질 쳤다. 선앙당이라니요? 설마. 그녀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화려한 당의를 입은 연화를 올려다보았다. 그 고귀한 여인의 얼굴 위로 자신이 차가운 눈밭에 내던졌던 핏덩이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아니야. 그 아이는 죽었어. 얼어 죽었을 게야. 최 씨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현실을 부정하려 했으나 눈앞의 여인이 뿜어내는 살기는 명백한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연화는 천천히 단 아래로 내려와 최 씨의 코앞까지 다가갔다. 그래, 그 아이는 그날 밤 죽었다. 네가 매정하게 내던진 그 차가운 눈밭에서 어미의 품을 그리워하며 죽어갔지. 허나 하늘이 굽어 살피시고 박대인께서 거두시어 네가 버린 그 천한 계집아이가 지금 이 나라의 국모가 될 자리에 서 있느니라. 연화의 일갈의 최 씨는 히 하는 비명과 함께 바닥에 주저앉았다. 철수 역시 사태를 파악하고 사색이 되어 벌벌 떨기 시작했다. 빈마마가 우리 누나라고. 철수의 중얼거림에 연화는 차가운 시선을 그에게 꽂았다. 누나, 나에게 혈육을 논하지 마라. 나의 혈육은 오직 나를 거두어 주신 박대인뿐이다. 너희는 내게 짐승만도 못한 남일 뿐이다. 최 씨는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땅에 머리를 짓짓기 시작했다. 쿵! 쿵 소리가 날 정도로 이마를 박으며 그녀는 울부짖었다. 마마, 아이고, 마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 못난 할미가 미쳤었나 봅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때는 집안을 일으키려다 그만 귀신에 씌어서. 최 씨는 연화의 치맛자락을 잡으려 손을 뻗었으나 연화는 더러운 것을 피하듯 뒷걸음질 치며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집안을 일으켜 그래서 네가 얻은 것이 무엇이냐? 고작 저런 망나니 손자 하나 얻어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지 않았느냐? 그것이 바로 하늘이 내린 벌이다. 너는 네 손으로 복을 걷어차고 화를 불러들인 것이다. 연화의 목소리에는 물기가 서려 있었으나 결코 약해지지 않았다. 그녀는 지난 15년간 가슴속에 응어리졌던 한을 토해내듯 말을 이었다. 나는 오늘 너희에게 쌀 한 톨, 물 한 모금도 주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내게 주었던 것은 차가운 눈보라와 죽음뿐이었으니 나 또한 너희에게 줄 것은 이 차가운 외면뿐이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마지막 자비이자 인과응보의 끝이니라. 연화는 소매 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훔치는 대신 싸늘하게 돌아섰다. 그리고 밖을 향해 서리빨 같은 명령을 내렸다. 여봐라, 이 죄인들을 당장 궐 밖으로 끌어내라. 다시는 내 눈에 띄지 않게 하라. 게 가라. 만약 한 번 더 궐 근처를 얼씬거린다면
그때는 국법으로 엄히 다스릴 것이다. 문 밖에서 대기하던 무관들이 우르르 들어와 최 씨와 철수를 양쪽에서 낚아챘다. 마마, 제가 잘못했습니다. 할머니라고 한 번만 불러주십시오, 마마. 최 씨의 처절한 비명이 편전을 울렸으나 연화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질질 끌려가는 최 씨의 손톱이 편전의 마룻바닥을 긁으며 끔찍한 소리를 냈지만 그것조차 연화의 단호함을 꺾을 수는 없었다. 철수 또한 누님 살려주세요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으나 무관의 주먹에 명치를 맞고 꽥 소리를 내며 짐짝처럼 들려나갔다. 그들의 울부짖음이 멀어지고 편전 문이 쿵 하고 닫히자 방 안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이 찾아왔다. 홀로 남은 연화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바닥에 떨어진 낡은 베넷 저고리가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주워 가슴에 품었다. 참았던 눈물이 툭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지독했던 과거의 악연을 스스로의 손으로 끊어냈다는 해방감. 그리고 핏줄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을 찾았다는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베넷 저고리를 향해 나직이 속삭였다. 이제 안녕이다. 나를 버린 사람들, 나를 아프게 했던 기억들, 모두 안녕이다. 창밖에는 어느새 눈이 그치고 구름 사이로 환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연화의 얼굴에도 눈물 젖은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것을 알리는 진정한 치유의 시작이었다. 끌려나간 최 씨와 철수는 걸박 차가운 흙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다시는 이곳에 얼씬도 하지 마라. 포졸들의 호통과 함께 닫힌 궁궐의 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을 철옹성처럼 거대해 보였다. 최 씨는 헝클어진 머리를 쥐어뜯으며 대성통곡했다. 아이고, 내가 복덩이를 걷어찼구나. 내가 내 눈을 찔렀어. 그녀의 통곡 소리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뿐이었다. 철수는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보다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할머니를 향해 원망의 눈빛을 보냈다. 할머니 때문이야. 할머니가 그때 그 짓만 안 했어도 나는 왕의 처남이 되어 떵떵거리며 살았을 텐데. 두 사람의 서로를 향한 비난과 저주는 계속되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할 후회와 비참한 가난뿐이었다. 바람이 불어와 최 씨의 젖은 눈물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15년 전 그날 밤처럼 세상은 그들에게 더 이상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 궁궐에서 쫓겨난 최 씨 노파와 손자 철수의 말로는 비참함을 넘어 처절하기까지 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겨울비는 그들의 마지막 남은 천마저 아사 같다. 한양의 뒷골목, 쥐들이 들끓는 다리 밑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저주하며 밤을 지새웠다. 이 빌어먹을 늙은이 노망이 나서 헛것을 본 게야 빈 마마가 누나일 리가 없어 괜히 엄한 사람 건드려서 곤장만 맞았잖아. 철수는 퉁퉁 부은 다리를 절뚝거리며 최 씨에게 발길질을 해댔다. 최 씨는 맞을 기운조차 없어 웅크린 채 신음소리만 낼 뿐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화려한 편전에서 보았던 연화의 서늘한 눈빛과 자신이 버렸던 베넷 저고리만이 악몽처럼 맴돌았다. 아니다. 맞다. 내 손녀가 맞다. 내가 눈을 찔렀어. 그녀의 중얼거림은 광기 어린 헛소리처럼 빗소리에 묻혔다. 그날 밤 철수는 잠든 최 씨의 품을 뒤져 마지막 남은 엽전 몇 입과 겉옷을 훔쳐 달아났다. 나라도 살아야지. 에이, 재수없는 늙은이. 비정한 혈육의 배신은 15년 전 최 씨가 저지른 죄의 거울과도 같았다. 홀로 남겨진 최 씨는 뼈를 깎는 추위 속에 서서히 의식을 잃어갔다. 희미해지는 시야 속에서 그녀는 환영을 보았다. 눈보라치는 선앙당 앞, 자신이 버리고 돌아선 갓난아기가 자지러지게 울고 있었다. 아가,
아가. 그녀는 허공을 향해 손을 뻗었으나 잡히는 것은 차가운 빗물뿐이었다. 15년 전 그녀가 핏덩이 손녀에게 주었던 그 지독한 추위와 외로움을 그녀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고스란히 돌려받으며 고통 속에 숨을 거두었다. 지나가는 행인들은 거적에 덮인 노파의 시신을 보며 혀를 찼으나 그 누구도 그녀를 위해 눈물 흘리지 않았다. 철수 또한 얼마 못 가 도둑질을 하다 관에 잡혀가 귀양을 가게 되었으니 실로 사필 규정이 아닐 수 없었다. 궁궐 안 연화당에는 따스한 봄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악연을 끊어낸 연화의 얼굴은 한결 평온해 보였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픈 기억에 얽매이지 않았다. 대신 자신을 길러준 양부 박대인에 대한 효심과 지아비인 왕에 대한 내조, 그리고 백성을 향한 자애로움으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갔다. 왕은 그런 연화의 덕성에 깊이 감복하여 중전의 자리가 비었을 때 주저 없이 그녀를 왕비로 책봉했다. 신료들 사이에서 출신에 대한 반대 상소가 없지 않았으나 연화가 그동안 보여준 빈틈없는 행실과 지혜, 그리고 백성들의 칭송은 그 모든 반대를 잠재우기에 충분했다. 즉위식 날, 연화는 화려한 대례복을 입고 만조백관의 할애를 받으며 조선의 국모로서 당당히 섰다. 그녀의 곁에는 늙었지만 눈빛 많은 형형한 박대인이 감격에 젖은 채 서 있었다. 아버님, 보십시오. 아버님께서 눈밭에서 구해주신 그 생명이 이리 자랐습니다. 연화가 나직이 속삭이자 박대인은 주름진 손으로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다. 내 평생 가장 잘한 장사는 15년 전 그날 너를 품에 안은 것이다. 너는 내 딸이자 이 나라의 자랑이다. 두 사람의 눈빛 교환은 피보다 진한 정으로 끈끈하게 이어져 있었다. 연화는 왕비가 된 후에도 결코 사치와 향락에 빠지지 않았다. 그녀는 흉년이 들면 수라상의 반찬 가짓수를 줄였고 양잠 친잠례를 직접 주관하며 여인들의 노고를 위로했다. 특히 고아들과 버려진 아이들을 위한 구휼기관인 자생원을 설립하여 부모 없는 아이들이 굶주리지 않고 배움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힘썼다. 세상에 태어난 생명 중 귀하지 않은 것은 없다. 이것이 그녀가 평생을 두고 지킨 신념이었다. 세월은 흘러 연화의 머리에도 소리가 내리기 시작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연화는 왕과 함께 후원을 거닐고 있었다. 연못계는 그녀의 이름을 딴 연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왕이 연화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중전, 그대와 함께한 세월이 내게는 가장 큰 축복이었어. 그대의 지혜 덕분에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었지. 연화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왕을 바라보았다. 전하, 과찬이시옵니다. 모든 것은 하늘의 뜻이자 전하의 성덕이옵니다. 소녀는 그저 작은 힘을 보탰을 뿐이옵니다. 그녀의 겸손한 대답에 왕은 껄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멀리서 낭랑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세자와 공주들이 연못가를 뛰어다니며 놀고 있었다. 그 평화로운 광경을 바라보던 연화의 눈가에 잔잔한 물기가 고였다. 그녀는 지난 날을 회상했다. 차가운 눈밭에 버려져 죽음만을 기다리던 핏덩이. 비정한 할머니에게 외면당하고 양부의 품에서 다시 태어난 아이. 그리고 온갖 시련을 딛고 국모의 자리에 오르기까지의 파란만장했던 삶. 그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만약 박대인이 없었더라면, 만약 자신이 원망과 증오에 사로잡혀 살았더라면 오늘의 이 행복은 결코 없었을 것이다. 연화는 문득 연못에 핀 연꽃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전하, 저 연꽃을 보시옵소서. 진흙탕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지만 결코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저토록 고결한 꽃을 피워내지 않습니까?
사람의 운명도 저 연꽃과 다르지 않은 듯하옵니다. 비록 시작은 미천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끝은 이토록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이지요. 왕은 연화의 깊은 뜻을 알아차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로써 혈통이 귀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귀한 것이지 그대가 바로 그 증거가 아니오. 이야기는 도성 안팎으로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왔다. 사람들은 왕비 연화를 연꽃 왕비라 부르며 칭송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여인의 성공담이 아니었다. 핏줄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과 차별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자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혈연이 아닌 사랑과 헌신으로 맺어진다는 깨달음의 기록이었다. 최씨 노파의 비석 없는 무덤은 잡초 속에 묻혀 잊혀졌지만 연화의 이름은 백성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향기로운 꽃으로 피어났다. 해질녘 붉은 노을이 궁궐의 기와지붕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연화는 궁궐의 가장 높은 누각에 올라 성 밖의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평화로운 마을. 그 안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녀는 두 손을 모으고 세상의 모든 버려진 생명들을 위해 기도했다. 부디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따뜻한 품에서 사랑받으며 자라나기를, 핏줄이 족쇄가 되지 않고 사랑이 날개가 되어 비상하기를.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옷자락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그것은 마치 15년 전 그녀를 감싸 안았던 박대인의 털옷처럼 따스하고 포근했다.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듯 고통의 시간을 견뎌낸 자에게는 반드시 축복이 찾아온다는 진리를 세상에 남기며 기구했지만 위대했던 연화의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린다.